AI 칩 시장 90% 점유율, 시가총액 5조 달러로 세계 최초의 5조 달러 기업이 된 엔비디아. 그런데 이 거대한 회사가 탄생한 곳이 다름 아닌 24시간 패스트푸드 체인점 데니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63년 2월 17일 대만 타이난에서 한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화학공학자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젠슨 황. 훗날 AI 시대의 황제라 불리게 될 인물이죠. 그런데 젠슨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아버지의 발령으로 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했는데요. 1973년 태국에서 정치적 불안이 커지자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9살 젠슨과 형을 단둘이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켄터키주의 명문 기숙학교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실제로는 오네이다 침례교의 부속학교라는 곳으로 사실상 문제아 학교에 가까웠습니다. 영어도 서툴렀던 어린 젠슨은 첫날 밤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룸메이트와 방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 룸메이트는 온몸에 칼 자국이 가득한 소년범이었죠. 이곳에서 젠슨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인종차별도 겪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을 부르는 비하 표현인 칭크스라는 말도 들어야 했고요. 그러나 젠슨은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화장실도 청소했고 지금은 CEO다. 그 어떤 일도 나를 비하할 수 없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 그것이 내 슈퍼파워다. 약 2년 뒤인 1974년 부모님도 미국 오리건주로 이민을 왔고 가족이 재회합니다. 젠슨은 오리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15살 때부터 데니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설거지, 테이블 정리, 화장실 청소까지 하루하루 땀 흘리며 일했죠. 그는 후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데니스는 최고의 설거지 담당자였다고 자부하면서 일을 계획하고 정리하고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절의 경험이 나중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을 경영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니 인생은 정말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거죠.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마친 젠슨은 반도체 기업 AMD에 취업합니다. 그리고 일과 학업을 무려 8년간 병행하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죠. 이 시기에 그는 대학 동기였던 로리와 결혼하는데 로리는 훗날 엔비디아의 가죽 재킷 스타일링을 조언하는 아내가 됩니다. AMD를 거쳐 LSI 로직에서 일하던 젠슨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창립자들과 협력하며 칩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던 1992년 추수감사절 무렵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친하게 지내던 두 명의 엔지니어 크리스 말라초프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이 젠슨에게 창업을 제안한 것이죠. 그들은 일반 PC와 비디오 게임에서도 3D 그래픽을 가속하는 보급형 그래픽 칩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셋은 어디서 만났냐고요? 바로 젠슨이 어린 시절 설거지를 했던 바로 그 데니스 식당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10번씩 리필하며 하루 종일 토론했다고 해요. 커피도 계속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누구도 안 쫓아냈다. 창업을 구상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1993년 4월 5일 3명의 엔지니어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정식으로 엔비디아를 창업합니다. 초기 투자금은 고작 $600, NV라는 이름은 넥스트 버전 또는 N과 비전을 합친 것이라고 하죠. 참고, 데니스에서 창업회의를 시작한 것은 1992년 말이었고 공식 법인 등록은 1993년 4월 5일입니다. 창업 후 2년간의 개발 끝에 1995년 엔비디아는 첫 제품 NV1을 출시합니다. 당시로서는 2D와 3D 그래픽, 사운드까지 통합한 혁신적인 칩셋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시장에 25만 개를 공급했는데 팔린 건 겨우 1,000개, 무려 24만 9천 개가 반품됐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각각의 기능도 뛰어나지 않았던 데다가 결정적으로 업계 표준과 맞지 않는 기술을 선택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3D 그래픽의 기본 단위는 삼각형 폴리곤으로 표준화되고 있었는데 NV1은 사각형을 기반으로 설계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와 다이렉트 X가 삼각형 기반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NV1의 사각형 기술은 완전히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살아남기 위해 일본 게임 회사 세가의 후원을 받아 후속작 NV2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세가의 차세대 게임기용 칩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죠.
그러나 NB2 역시 같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세가 CEO를 직접 찾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 기술이 잘못됐습니다. 약속한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보통이라면 계약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세가 CEO는 젠슨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감동받아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약 500만 달러. 당시 엔비디아가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MB1과 MB2까지 연속 실패한 엔비디아는 자금이 바닥났고 젠슨은 전체 직원의 70%를 해고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1997년 무렵 엔비디아는 한 달밖에 버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젠슨과 남은 팀원들은 전략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업계 표준인 삼각형 폴리곤을 받아들이고 2D와 3D를 모두 지원하면서도 성능에 집중한 새로운 칩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1997년 4월 발표, 8월 출시된 리바 128이 탄생합니다. 젠슨 황은 리바 128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금은 한 달치밖에 없었고 실패하면 정말로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4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판매됩니다. 리바 128은 당시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크게 뒤처져 있던 엔비디아를 단숨에 주류로 끌어올린 제품이 됐습니다. 창업 후 첫 번째 상업적 성공이자 파산 직전에서 기사회생한 기적이었죠. 젠슨은 리바 128의 수익을 곧바로 차세대 제품 개발에 투자합니다. 1998년 리바 TNT가 출시되고 이 제품마저 크게 성공하면서 마침내 1999년 1월 22일 엔비디아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주당 12달러였습니다. 데니스 식당에서 시작한 회사가 6년 만에 증권 시장에 입성한 것이죠. 상장 후 엔비디아는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1999년 8월 31일 발표, 10월 11일 출시된 역사적인 제품이 발표됩니다. 지포스 256. 이 제품이 왜 역사적이냐고요? 엔비디아가 이 제품을 발표하면서 GPU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래픽 카드나 비디오 카드라고 불렀는데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장치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 거죠. 지포스 256의 핵심 혁신은 하드웨어 TNL이었습니다. 기존에는 CPU가 담당하던 좌표 변환 연산과 조명 처리를 GPU가 직접 수행하게 한 것이죠. 이를 통해 CPU의 부담이 대폭 줄었고 게임 개발자들은 훨씬 더 많은 폴리곤을 사용해 세밀한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하드웨어 전문 매체 탐스 하드웨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포스 256은 CPU의 부담을 덜어주고 3D 파이프라인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며 게임 개발자가 훨씬 더 많은 폴리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자동으로 디테일이 크게 향상된다. 이 제품의 성공으로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2000년 한때 업계를 주름잡던 경쟁사 3DFX를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굳히죠. 3DFX는 부두 칩셋으로 1990년대 후반 3D 그래픽 시장을 호령했던 회사였는데요. 전략적 실수와 특허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00년 12월 엔비디아의 지적재산권과 약 100명의 엔지니어를 매각하게 됩니다. 2002년 최종 파산한 3DFX의 인력은 이후 엔비디아의 지포스와 AMD의 라데온 개발에 참여하게 되죠. 2000년대 초중반 엔비디아는 게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엔비디아 기술이 들어갔죠. 그런데 젠슨 황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GPU가 게임 그래픽만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연산에 쓰일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2006년 엔비디아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공개한 것이죠. 쿠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개발자들이 GPU의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을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왜 게임용 칩으로 그런 걸 하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젠슨은 이것이 미래라고 믿었고 쿠다를 대학과 개발자 커뮤니티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2007년 5월에는 아예 고성능 컴퓨팅 전용 브랜드 테슬라를 내놓습니다. 게임용이 아닌 범용 연산용 GPU 제품군이었죠.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를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결정들이 훗날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절대 강자가 되는 발판이 됩니다. 2012년 9월 인공지능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자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가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로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대회 이미지넷에서 우승한 것이죠. 기존 최고 기록의 오류율이 26.2%였는데 알렉스넷은 단숨에 15.3%로 낮춥니다. 무려 10%포인트 이상의 격차.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알렉스넷의 비밀 병기가 바로 엔비디아 GTX 580 GPU 두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스넷 팀은 기존의 CPU 대신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GPU의 병렬 연산 능력이 딥러닝 모델 학습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 GPU는 AI 연구의 필수제로 자리 잡습니다. 학술 대회에서 AI 학습과 연산에 GPU가 CPU보다 효율적이라는 발표가 쏟아졌고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로 연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의 2006년 배팅이 6년 만에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젠슨 황은 AI 칩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피봇을 공식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해 엔비디아 주가가 $100를 돌파했을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주가 $100 돌파하면 뭘 할 거냐는 내기가 붙었거든요. 누군가는 머리를 밀겠다, 누군가는 염색하겠다고 했는데 젠슨 황은 문신을 택합니다. 2014년 10월 25일 엔비디아 게이밍 페스티벌에서 젠슨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쪽 어깨에 엔비디아 로고 문신을 새깁니다. 나중에 문신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아팠다. 다시는 안 할 것이다. 아름답게 늙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 $100였던 주가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차례 액면 분할을 거쳐 2024년에는 주당 $950를 넘겼고 만약 2014년에 $1000를 투자했다면 2024년 기준 약 200배인 $20만 달러가 됐습니다. 젠슨이 주가 $1000에 또 문신하겠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온몸에 문신을 새겨도 모자랄 정도의 성과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다신 안 한다고 할 겁니다. 2016년 8월 젠슨 황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비영리 연구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의 이름은 오픈AI,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 등이 설립한 인공지능 연구 조직이었죠. 젠슨은 그곳에 세계 최초의 DGX-1 슈퍼컴퓨터를 직접 들고 갑니다. 기부한 것이죠. DGX-1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로 기존 시스템보다 AI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기계였습니다. 오픈AI 연구과학자 일리아 서치캐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GX-1은 엄청난 발전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완전히 탐구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탐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전에는 달성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젠슨은 자서전 생각하는 기계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AI 연구의 역사가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었고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느꼈다. DGX라는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인공지능이 태어나는 토대가 되리라 믿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22년 11월 오픈AI가 출시한 챗GPT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챗GPT는 엔비디아 A100 GPU 약 1만 장으로 학습됐다고 알려졌고 이 소식이 퍼지면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마약보다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AI 업계의 비명이 나올 정도였죠. AI 붐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젠슨 황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네트워크 칩 전문 기업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죠. 당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품에 안았습니다. 2020년 4월 인수가 완료됩니다. 왜 네트워크 칩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AI 학습에는 GPU뿐 아니라 GPU들끼리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술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멜라녹스는 인피니밴드라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의 강자였고 전 세계 톱500 슈퍼컴퓨터의 절반 이상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죠.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컴퓨팅 및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멜라녹스와 함께 새롭게 변신한 엔비디아는 AI 컴퓨팅에서 네트워크까지, 프로세서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이르는 풀스택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2020년 5월 엔비디아는 A100 GPU를 발표합니다. 암페어 아키텍처를 탑재한 이 칩은 이전 세대 대비 AI 학습 성능 6배, 추론 성능 7배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A100은 챗GPT를 포함한 수많은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의 핵심 도구가 됐고 전 세계 AI 연구실과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후속 제품 H100이 출시됩니다. 호퍼 아키텍처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텐서 엔진이 탑재됐죠. A100이 일주일 걸리던 작업을 H100은 단 20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챗GPT 열풍과 함께 H100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도 치솟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GTC 2024에서 차세대 GPU 블랙웰이 공개됩니다. 4비트 부동소수점 연산을 지원해 AI 추론 훈련 성능을 최소 2.5배 높였고 특정 조건에서는 훈련 성능 4배, 추론 성능 30배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블랙웰 GPU에 최신 고대역 폭 메모리를 붙인 B200은 H100 대비 AI 학습 성능 3배, 추론 성능 15배 향상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2020년 9월 엔비디아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ARM은 스마트폰 칩의 90% 이상에 들어가는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로 엔비디아가 인수하면 GPU뿐 아니라 CPU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제국을 구축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거래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불법적인 수직 결합이라며 제소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 경쟁시장청도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엔비디아는 ARM 인수를 포기합니다. 실패였을까요? 엔비디아는 이 좌절을 딛고 AI 칩 시장에 더욱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ARM 없이도 AI 시대의 최강자가 됐습니다. 젠슨 황이 늘 강조하는 고통과 고난을 버티는 인내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이죠. 2023년 5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창업 CEO가 이끄는 회사로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2024년 2월 2조 달러 돌파, 2024년 6월 3조 달러 돌파, 2024년 7월 4조 달러 돌파, 2025년 10월 29일 5조 달러 돌파, 세계 최초. 5조 달러는 독일의 명목 GDP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데니스 식당에서 600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32년 만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은 겁니다.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12배 이상 올랐습니다. 1999년 상장 당시 주당 12달러에 500달러를 투자했다면 2024년 기준 약 188만 달러가 됐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젠슨 황 개인의 재산도 천문학적입니다. 그의 엔비디아 지분율은 약 3.5%인데 시가로 약 94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5년 현재 엔비디아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AI 버블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거든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등 공매도 세력은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는 순환금융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가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는 시기라는 거죠. 2025년 3분기 엔비디아는 매출 57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반짝 강세에 그쳤습니다. 버리는 실적 발표 다음 날 자신의 X의 미래 이것을 선순환이 아닌 사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젠슨 황은 임직원 간담회에서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나쁜 실적을 냈으면 AI 버블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포실적을 내니 AI 버블을 조장한다고 한다. 엔비디아는 7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투자자에게 발송하며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검은색 가죽 재킷입니다. 그는 2013년부터 중요한 자리에서는 늘 검은 가죽 재킷을 입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한겨울 추위에도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대만 컴퓨텍스,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도 2025년 한국 방문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치맥을 먹을 때도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왜 가죽 재킷만 고집할까요? 그는 2023년 유튜브 프로그램 더 모먼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내와 딸의 영향이 크다. 그의 아내는 대학 동기, 딸은 프랑스 명품 그룹 LVMH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조언으로 시작된 스타일이 이제는 엔비디아의 상징이 됐죠. 젠슨이 즐겨 입는 가죽 재킷 중 하나는 톰 포드의 2023년 봄 컬렉션으로 송아지 가죽에 도마뱀 무늬를 엠보싱 처리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8,999달러. 뉴욕타임스는 그의 패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독립심, 개방성, 반항, 섹스 어필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젠슨 황을 테크 업계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는 그의 인기를 빗댄 말이죠. 2024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지능이 가장 고평가됐다고 생각한다. 고통과 고난을 버티는 인내력, 오랜 기간 동안 하나에 몰두하는 집중력, 실패 속에서 기회를 찾는 안목, 그런 능력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9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문제아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데니스에서 설거지를 하고 창업 후 2번의 제품 실패로 70% 직원을 해고해야 했던 남자. NB1과 NB2의 연속 실패, ARM 인수 좌절, 끊임없는 AI 버블 논란. 그 모든 고통을 딛고 세계 최초 시가총액 5조 달러 기업의 CEO가 된 젠슨 황. 그가 말하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은 빈말이 아닙니다. 2023년 젠슨 황은 다시 데니스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30년 전 3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창업을 꿈꿨던 바로 그 자리예요. 데니스 CEO 켈리 발라드는 그에게 표창장을 선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창업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 1조 달러 기업을 만들어낸 자리로 헌정됐습니다. 화장실 청소부에서 AI 황제까지, 데니스 식당에서 5조 달러 기업까지.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버블이냐, AI 혁명이냐, 그 답은 미래가 알려주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는 망하게 하려는 모든 의지보다 강하다. 젠슨 황이 믿는 철학처럼요.